세무당국은 기간에 맞춰서 잘 신고를 하는 법인에게 특혜를 줍니다. 일본에서 됐대요. 일본에서 됐다고요. 우리 팀장님 통화 좀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민방법을 생각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 딸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인 것 같아요. 법인의 형태, 그리고 법인의 구조, 성공과 실패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럼 이제 법인을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팀장님의 컨설팅을 듣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이 생기고 지출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늘 따라오는 건 세금이죠. 진짜 이놈의 법인세. 제가 일본 법인 운영하면서 이거 적응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내라는 대로 내야지 뭐 하지만 이게 뭘까 이런 게 많았는데, 일본 법인세가 진짜 복잡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료하잖아요. 이 법인세가 인터뷰 전에도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심플해서 항상 이 일본의 법인세를 얘기할 때마다 고객님들이 물음표 하는 게 이런 이유였구나, 다 똑같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 물론 한국의 법인세에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돼. 그것 빼고는 모든 게 일본이 더 복잡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의 법인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다.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거를 세무사들이 다 외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세랑 지방세가 있어서 국세에도 3종류 정도의 세금이 있고요. 법인세의 지방세에도 10몇 가지 종류의 세금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 세금이 매겨지나요?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에만 매겨지나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과세되는 방식에 따라서, 과세 표준액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누면은 법인이 흑자가 났을 때랑 적자가 났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법인이 적자로 결산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의 균등할이라는 그런 세금이 있어. 잘 아시죠? 네.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주민세라고 표현해요. 네, 법인 주민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민세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법인이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의 숫자에 따라서, 혹은 이 법인의 자본금이라든지 자본금을 포함한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등에 따라서 또 매겨지는 세금이 따로 있고, 이 다양한 세금이 일률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단계라고 하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A가 과세가 되면은 A에서 B가 과세가 되고, B에서 C가 과세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많고 복잡하고,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회계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기장된 내용을 토대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법인세, 국세,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에도 뭐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이 내용을 다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대신 그냥 퉁쳐서, 만약에 내가 돈 좀 벌었다 법인으로, 그러면 세율 한 몇 %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법인의 세율은 가지각색인데요. 간단하게 23%에서 37%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37%가 되겠죠?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면 최고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내셔야 되고, 또 많이 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연간에 1회 납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 신고라고 해서요, 중간에 연에 1회라든지 연에 3회 혹은 매달 이렇게 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건 조금 세금 내는 납세 법인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는 건가요? 유리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 납부라는 것은 그 전기에 그 법인이 얼마나 납부했는가에 따라서 중간 납부의 그 횟수가 정해지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500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치면, 그 500만 원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세무당국이 이 법인이 작년에도 500만 원 냈으니 올해에도 500만 원 이상의 실적은 나겠지라고 판단을 해서 중간 납부를 그 반만큼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한테 굉장히 좋은 게, 법인의 캐시플로우도 기말에, 그러니까 법인 결산이 끝나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간 납부한 금액만큼 연간의 세액에서 그게 차감이 되어서 차감만큼만 납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좋네요. 현금 유동화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절하게 세금을 가져가신다. 그렇죠. 친절하게
제가 일단 중간에 받아갈게요. 네. 그다음에 좀 유리하게 해줄게 이런 거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일본 세무당국의 입장은 이 법인이 영리법인이라면은 당연히 점점 수익은 늘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 납부가 그런 개념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업한다 라고 한다는 것이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단점은 아까 말했던 뭐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실수한다는 건지 혹은 아까 일본화로 콜라이징 얘기하셨는데 일본화하는 게 좀 쉽지 않죠. 이 맞아요.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약간 제도 면에서 뭔가 좀 법인한테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징벌로 과세를 해 이게 아니라 너 돈 벌어서 세금 냈구나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세금 더 이렇게 가져갈게. 조금 더 친절하게 너가 어려워졌구나 그럼 내가 지원금을 줄게.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조그만한 걸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가끔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세무적으로도 조금 유리한 점이 많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일본 세무당국은 기간에 맞춰서 잘 신고를 하는 법인에게 특혜를 줍니다. 아시죠? 네, 알죠. 대표님 잘 아실 텐데 일본에 이제 청색 신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청색이라는 건 이제 파랑 색깔의 청색이고요. 왜 청색이냐면 옛날에는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청색 신고를 그 반대 개념이 백색 신고랑 구분하기 위해서 신고서 맨 첫 장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종이가 그냥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색 신고라는 것이 뭐냐면은 신고 기한에 맞춰서 잘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법인들에게 세무적으로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인이 결손금이 났을 때 결손금을 이월을 시켜준다던가 그러한 좋은 혜택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세무상으로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또 구분이 있어서 중소기업에게만 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도 있습니다. 특례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겠죠? 맞습니다. 세무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불리해질 수 있고 물론 작은 사업이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긴 하지만 작은 기업을 계속 운영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아까 전에 결손금 2월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빵꾸난 거요. 그 한 해에 안 끝나고 계속 뒤에 너 계속 빵꾸난 거 계속 빵꾸난 거 있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제도가 어딨어요. 진짜 이게 얘기할 때마다 한국의 사장님들 듣고 진짜? 이런 준단 말이에요. 그 결손금이 10년까지 2월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뭐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라는 게 업다운이 있죠. 물론 처음에는 초기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자로 마무리되는 해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적자들을 다 킵해놓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익이 났을 때 내 적자랑 상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액도 적어지겠죠?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저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뿐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잘 유리하게 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탈세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아까 말했던 제도 면에서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절세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면 그러면 청색 신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뭐 좋은 꿀팁 같은 거 하나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법인이 결산월이 항상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저도 그거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12월로 하시죠.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은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에 법인을 만드시려고 하는 고객님들이 법인은 항상 12월 결산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본은 그렇지 않고 365일 그 어느 때나 법인 결산일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월 말이 아니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9월 15일에 결산하고 싶어? 그러면 9월 15일에 결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월을 언제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결산을 하는 그 시점에 기말이라고 하죠. 기말에 재고자산이라든지 재무제표상에 있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님 중 한 분은 의류 관련된 EC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고객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의류를 판매를 하니까 당연히 재고가 있겠죠. 옷에 대한 재고가 있죠. 그런 어페럴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을 통틀어서 제일 재고자산이 적은 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시즌별로. 나가는 날, 안 나가는 날 이런 게 있을 그렇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 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다. 그러면 어. 겨울이 당연히 재고 자산이 적겠죠? 스키복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제일 재고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고객님은 자기 1년간 제일 재고가 적은 달을 결산월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결산을 진행을 할 때 이 법인의 재무제표 상에서 재고가 적으니 그것이 재고 재산에 반영이 돼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수 있죠. 본인 사업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저는 맞습니다. 사실 임대료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재고 같은 거 중요한 사람들은 그걸 맞추면은 물론 그게 어차피 재고는 또 다시 늘어나서 다시 이익이 나고 하겠지만서도 당장 그 법인세를 내는 기준에서는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너무 좋네요 이거.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한국에서의 그 투자 신고 같은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일본 법인을 운영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십시일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하면은 이게 한국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결산이 완료되고 몇 개월 후에 뭘 제출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12월 기준. 맞아요. 저도 사실 결산월이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중간에 있는 거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지금 가져와? 너 왜 재작년 거 가져와? 잘 올해 거 갖고 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결산월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무슨 얘기야? 몰라.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실정을 막 이야기해줘도 저는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못하고 일본에서 된대요. 일본에서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통화 좀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예전에 아예 그게 시스템적으로도 막혀있었어. 내가 이거를 뭔가를 입력하라고 해서 충실히 입력하라고 들어가면 아니요 너는 지금 입력하는 달이 아니잖아. 그게 되게 힘들었어 처음에. 지금은 안 그래요. 실제로도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뭔가 제출을 하실 때 12월 말을 기준으로 제출을 하라는 법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기에서 조금 더 기장 같은 맞아. 걸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맞아. 그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일본은 3월 결산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12월이라고 하면은 일본은 3월. 일본은 연도라고 하죠. 네네. 4월 1일이 이제 연도 스타트. 4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법인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3월 말일 경우에는 일본 법인도 3월 말로 해서 3월 걸 드렸는데 12월 걸로 잘라주세요. 또 그러시면 또 잘라드립니다.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세무에 빠삭하시면서 한국어 대응도 되고 이런 것이 되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말 환율 계산해야 되잖아요. 환율도 우리 지금 등락이 엄청 컸잖아요. 막 800원부터 1000원까지 넘나드는데 이게 작년 12월하고 지금하고 하면 엄청 달라질걸요? 너무 다르죠. 특히 지금은 훨씬 더 환율이 많이 달라졌죠. 그 숫자 달라져가지고 저 은행에서 전화 왔었어. 너 잘못 신고했다. 아니요 저는 신고 제대로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USD 환율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커진 거예요. 제가 환율 그거 표 만들어가지고 그 소명하고 그랬어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환율에 따라서 또 얼마 이상이 되면은 얼마를 넘으면은 또 세율이 달라지고 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 환율에 따라서 그 기준값을 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마조마하게 기다립니다. 12월 말에 중간 환율은 얼마가 될까? 그럼 이게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환율까지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래도 우리 채널은 부동산 투자 채널이니까 부동산 얘기 안 할 수 없죠. 제가 궁금한 내용이기도 했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인들이 일본 부동산 투자액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체감상으로도 그러신가요? 네, 정말 많이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요. 실제로 많은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붐이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몇 년간 또 훨씬 더 많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이 부동산 관련된 미팅을 했을 때는 한 주에 3-4팀씩 오셨어요. 그럼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이네요. 영업일로 하면. 그렇죠. 네. 한 3-4팀씩 오셔서 다 각기 다른 스토리, 각기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상담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건도 종류가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동 맨션을 사고 싶다? 나는 한채 이꼬다떼라고 하죠. 단독주택을 사고 싶다? 혹은 한국말로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그런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하고 싶다. 혹은 나는 도쿄 5구에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도쿄 23구 아니면 다 괜찮다. 나는 그 밖으로도 나가보고 싶다. 등등등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은 다들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법인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법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법인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뭐 그냥 임대업, 그냥 월세 받는 거 또는 매매업, 사고 팔고 그리고 요즘에 좀 트렌드인 민박업. 민박업은 우리나라 그냥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법인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즘에
요즘에는 좀 어떤 목적이 더 많았고 요거는 좀 아시면 좋겠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로 이제 들어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면서 뭔가 단기 투자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값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 또 그거를 뭐 3년이라든지 혹은 5년 안으로 매각을 해서 뭔가 갭을 만들어내고 싶으시는 고객님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 투자 물건으로 당연히 임대 수익을 창출을 하신다거나 혹은 한 동을 사셔서 그 법인을 그 동에 함께 두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 고객님 중 한 분은 물건을 매매를 하셔서 그걸 또 실제로 에어비앤비로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박업이라고 하죠. 에어비앤비를 생각을 할 때는 한국에도 이런 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이제 180일의 룰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물건, 민박업으로 내놓는 물건을 1년 180일 이상은 누군가에게 렌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민박업을 생각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180일이 규정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료칸이라고 하죠. 호텔가의 상생을 위한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민박업이 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에어비앤비가 뭐 외도민법 때문에 거의 다 불법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일본에도 불법 운영되는 시설은 있지만 대부분이 민박업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같이 상생하려면 이게 그러면 이 비즈니스 호텔들 다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런 제도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 관련해서는 저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또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사실 이주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어떠세요? 네, 이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지 성공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몇 년 전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이주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고 느껴져요. 그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조금 더 비교적 부담 없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실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고객님께서는 일본에 물건을 사셔서 이 물건을 이제 본인이 소유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몰개지를 끼고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그 몰개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완전히 자기 자산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경영비자라고 하죠.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비자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고도인재 비자라든지 그 이후에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고객님은 이제 경영비자로 일본에서 체류를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베스트 루트예요. 이제 나중에 비자 얘기도 조금 더 전문가 모시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아까 고도인재 비자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 3년인가? 그쵸. 그리고 경영비자는 이렇게 조금 속된 말로 돈 좀 있다. 그리고 투자용으로 법인 만들어서 비자 딸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인 것 같아요. 다음 시리즈 너무 많아지는데? 일본 부동산뿐 아니라 일본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고 일본에 투자를 하는 그런 하나의 관점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어요. 말씀하신 고객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 배경에 맞춘 내 환경에 맞춘 무언가 솔루션 같은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여기가 우리 팀장님이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사무소 홍보 PR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요 이렇게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회계세무뿐만이 아니고 뭔가 다양한 측면에서 또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의 투자를 구상하시는 단계부터 저희가 원스톱으로 뭔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 사무소는 이제 세무사들이 있는 사무소라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는 세무적인 것들에 대한 어드바이징만 가능하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 회사법이 될 수도 있고 노동법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에 대한 전문가의 그런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전문가님을 원팀으로 소개를 또 시켜드리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조금 해보고 싶다. 나는 일본에 진출을 또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 오늘 이거 유튜브 끝나고 저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또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